역사상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냥 아인슈타인 딱 떠오르지 않아요? 천재하면? 천재가 제가 볼 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은 천재를 봐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빨리 가는 천재가 있습니다. 막 5살 때 미적분 풀고 그래, 진짜 천재야. 네, 이분들은 정말 천재인데 네. 근데 이분들이 미적분을 푸는 실력이 20살과 비슷하다. 재미있는 건 그분들이 결국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게 뭔가 벽을 넘지는 못하는 천재가 많이 있고 아니면은 쭉 가다가 아무도 넘지 못하는 그 벽을 허무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고.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천재는 보통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빠르게 시간적 이득을 얻고 누구보다 빠르게 벽을 넘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기회도 많이 얻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이분의 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토마스 합이라는 병리학자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부검을 하다가 야, 의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시신의 이 한 기관을 이렇게 훔치는 일을 합니다. 어머. 네. 어디를? 뇌를? 뇌를 훔쳐요. 어머, 네, 그런 일이 이분이 있어요? 돈을 벌거나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에 대한 동경과 정말 학문적인 탐구심 때문에 훔쳐요. 네, 물론 범죄잖아요. 유족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240조각을 냈고요. 오 마이 갓. 자기 마음대로? 네, 저 사람은 너무 범죄자네. 범죄예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도 잃고 정말 많은 혜택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밝혀진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뭐 보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아쉬운 게 하드웨어잖아요, 뇌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안에 기가 막힌 사진이 한 장 저장돼 있습니다. 이거에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슬라이스 쳐갖고 나눠주면 그 사진을 어떻게 찾아요? 아, 그 꼴이에요 지금? 그 꼴이에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소프트웨어가 궁금한 건데 아니, 근데 하드웨어는. 알만한 분이 왜 저랬대? 근데 그래도 알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인간의 뇌의 평균 무게가 1360g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더 무거운 게 아니라 1220g 정도로 가벼웠다고요. 두정엽이라고 이 공간 지각 능력이나 수학적 사고, 추론을 하는 그 부분은 일반인보다 15%가량 컸다. 가벼운데도 예. 그 부분은. 뭔가 남들보다 굉장히 깊은 주름들이 많은 뇌였다. 예. 또 재밌는 거는 뇌세포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그 신경세포가 많으면은 뭐 인지 능력, 뭐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건데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근데 왜 옛날에 왜 그 뇌세포 좋은 우유 이름이 아인슈타인 아니었어요? DHA 그거 아니에요? 뭐 두정엽이 좋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사람 몸에는 수명이 있잖아요. 한 뭐 120까지 살면 진짜 오래 사는 거고. 근데 뇌에도 수명이 있나요? 뇌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신경세포가 매일매일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에 10만 개의 뉴런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기잖아요. 다시 생기는 뉴런은 거의 없고요. 사실 어머나. 뭐 해마 근처에 있는 이제 뇌 부위에서 하루에 뭐 700개 정도 생겨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사실 미미한 수준이고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이게 80세 정도가 되면은 한 2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그거 믿고 살았는데. 괜히 작아져요. 뇌세포가 다시 생겨나지는 않지만 네.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하면 구조가 바뀐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해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공간을 자꾸 탐색을 하면서 가면은 해마의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피아니스트의 뇌는 일반인의 뇌랑 달라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영역이 훨씬 더 복잡하고요. 리듬감을 담당하는 영역도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조성진 씨가 그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은 어떻게 될까? 다른 일을 하면 또 그 영역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평생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뇌는 청소년기를 지나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사그라들어간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평생 변하는 거고 이걸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 배우고 뭔가 네. 생각하고 네. 뇌를 써야겠네요.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실
만약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은 성인이 돼서 그럼 원래 그 시각을 담당하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퇴화되나요? 그 부분을 다른 영역, 다른 기능들이 그 부분을 잠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촉각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촉각이나 뭐 다른 어떤 형태의 감각을 점점 사용하게 돼가지고 결국 다 채우게 된대요. 가소성이라는 게 단순히 조금씩 뭐 이렇게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쓰던 용도를 다 변경을 해서 다시 쓰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내가 완전히 물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구조가 바뀌어. 조금 더 놀라실 만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예요? 이거 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세요? 심리학과잖아요. 전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라스무센 뇌염 같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간질 발작, 뇌전증이라는 거, 그 발작을 일으키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수술이 뭐냐면 반구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발작이 막 일어나는 그 반구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까지 안 가면 좋은데 이제 외과 수술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구 하나가 없으면 몸 반쪽은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서너 살 때 이 수술을 한 어떤 아이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서 퇴원합니다. 걸어서. 그리고 그 반구가 반이 없는데? 네, 반구가 있던 쪽은 뇌척수액으로 채워졌고 나머지 한쪽 반구가 몸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담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와이어링이 계속 바뀌는 거죠. 와, 진짜 신비롭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이라는 뇌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는 0.5만 쓰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의 반 정도밖에 못 쓰게 되는 건지 소스가 반밖에 없으니까. 그치. 완벽하게 다 복구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발견을 못할 정도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그건 거죠. 너무 신기한데? 야, 진짜 신기하다. 오늘 뭐 두 분이나 지금 전문가가 계시지만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정말 흥미로웠던 내용이 뇌라 그러면은 그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뭐 그렇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뇌의 목적이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뇌란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냐면은 자신의 주어진 에너지를 최적화해가지고 생존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예측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예를 이제 보통 들던데요. 저희가 이제 목이 막 마르잖아요. 갈증에 막 타가지고. 그런데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는 순간 갈증이 해소가 돼요. 아 정말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위장으로 들어간 물이 갈증을 해소하려면은 세포에 공급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몸은 아직 전혀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세포들은 아직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물이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뇌에서는 이제 모든 예측이 끝난 거죠. 물이 들어왔으니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는 갈증이 해소됐다는 기쁜 마음을 느끼고 그게 내 몸의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뇌란 것은 단지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계속 바로바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예측이 맞으면 계속 그 예측이 맞은 것을 감정이나 의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 예측을 또 하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의 목적은 단지 나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그 뇌 예측 이야기하니까 저는 최근에는 뭘 보면서 그 생각이 드냐면 프로게이머들이 게임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상대가 뭘 공격을 하기 전에 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게이머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도 있는 게 아닐까? 미리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정말 확인하고 딱 바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분야에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거기다 노력하고 집중을 해서 뭔가 일을 해. 그럼 그 분야에 따른 뇌가 좀 발달하는 건 사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아, 구조적인 변화까지. 그러니까 특정한 기관의 볼륨이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질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신경들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럼 나이 드신 분들도 뭔가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생각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 뇌가 좀 그러면 고스톱을 치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고스톱을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영화 타짜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아주 막 머리를 쓰면서 네. 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뭔가 자꾸 일에 집중을 한다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 뇌가 퇴화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필링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좀 자극을 주면은 막 황홀해, 행복해, 배불러 막 이런 것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전기 자극을 통해서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파민 분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된 거고요. 사실 도파민 수치가 낮아가지고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손을 많이 떤다거나 아니면은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실제로 파킨슨 환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심부 내자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길다랗게 생긴 전극을 뇌에다 꽂아 넣은 다음에 깊은 곳에 그런 다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손도 안 떨고 걸음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부위를 자극을 했더니 뇌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어머나. 그 심지어는 쾌락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기 자극을 주고 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쾌락이라는 거를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전자마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자극을 해서 이런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를 하고 쾌락을 느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신종 마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 요즘에 진짜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알코올이나 뭐 담배, 니코틴이나 커피, 카페인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그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농도를 이렇게 자꾸 높이면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오기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이 과연 쾌락에서 오는 거라면 그럼 사실 다 필요 없이 도파민만 계속 맞을 수, 그러니까 나오게 할 수 있다면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50년대에 그 제임스 올즈라고 하는 이제 신경과학자가 했던 실험이 상당히 유명한 지금 실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쥐의 뇌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쥐 앞에 레버를 하나 놓고 레버를 누를 때마다 전기 자극이 가해져서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생성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Here you notice the animal wandering toward the pedal. Then one time he touches the pedal, it does turn on the stimulation. You can see the lights go on. Keep doing it for long, long periods of time. They would do it to exhaustion. Now, I will electrify the grid. The animal must cross an area that gives a very painful... 쥐가 계속해서 누르고요. 그러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눌러요? 어떤 쥐는 수십만 번을 누르다가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뇌에다가 그런 거를 삽입을 하고 인위적으로 쾌락을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위적인 행복감에 만약에 그게 진짜 뭐 상용화가 돼서 거기에 젖어 살면 진짜 행복이 뭔지는 알고 살까? 전 더군다나 그러니까 도파민이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좋은 삶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행복이란 게 도파민이 나올 때 잠깐 느끼는 거고 또 사라지면 안 느끼고 계속 도파민이 나온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이퍼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닌데 그거를 계속 찾으러 다닌다는 게 좀 신기루를 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심을 추구하고 이따금씩 행복한 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삶의 목표가 아닐까.